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 강제동원 관련 단체들은 일본의 외교적 승리이자 우리 정부의 완패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한일 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되돌렸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면서 10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전기와 가스, 수도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분수령이 될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환경부가 동의 결정을 내리면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사업 추진 근거가 사라집니다. 오늘 새벽 경북 성주의 야산에서 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강화된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까지 예보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해서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해법이어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의 의견 수렴과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피해자들도 승소하게 되면 역시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서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박진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방법에 대해 동양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할머니는 오늘 광주 서구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시청했습니다. 국내 재단이 대신 피해 보상금을 변제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양 할머니는 동양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는다며 일본의 사죄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 다른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해결안 발표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현재의 전략적 환경 아래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양국 간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금을 내는 등 참여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근로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선택권과 관련해서 현행 주 단위 외에 월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해서 연장 근로 총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의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이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대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6월과 7월 6%대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다 올해 1월 5.2%로 다시 올랐지만 지난달 4%대로 줄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은 2년 만으로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가 내렸습니다. 반면 경유와 등유 가격은 올랐습니다. 축산물은 2% 하락했는데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값이 내렸습니다. 농산물은 풋고추와 파 등 채소류가 오르며 1.3% 상승했습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석유류가 2년 만에 하락 전환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하였고 외식 등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28% 넘게 올라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대폭 상승인데 전기, 가스는 변동이 없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수도 요금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소비 감소에 따른 하락 요인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상승 요인이 함께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화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업계도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 등 원가를 절감하고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동참 압박에 식품업체들의 줄줄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의 눈치 보기가 시작된 건데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위적인 물가 압박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가격이 또 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아이시스 출고가를 15%가량 올렸고 제주도 개발공사도 제주 삼다수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남편들 월급 타오는 거에 그거에 맞춰서 살려니까는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싼 거 저렴한 거를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릅니다. 빙그레의 메로나와 비비빅, 혜태의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등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이 됐고 롯데제과의 월드콘과 설레임, 찰떡 아이스 등은 2,20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물가에 정부는 식품업체의 물가 안정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3일 만에 CJ제일제당은 고추장과 쇠고기 다시다 등 일부 조미료 편의점 출고가 인상 계획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원가와 비용 부담은 여전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도 앞서 생수 가격 인상 계획을 잠정 보류했고 다음 달 주세가 오르면서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했던 주류 업체들도 정부의 원가 실태조사 착수 이후 당분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부 압박이 통한 셈인데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눌러 물가가 안정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고통을 시기를 두고 분산하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한꺼번에 눌러놓게 되면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나중에 가격이 더 높은 인상률로 올라가게 돼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인상된 생산 비용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식품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놓고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들은 빠지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산하의 재단에서 대신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요구했던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사실상 기시다 총리가 과거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엄중한 세계 정세 변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고려한 해법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고 오점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경색된 채로 방치돼 왔고 국교 정상화 이후 최고의 악화된 상태를 거듭해 왔죠. 이런 한일 관계를 지속하는 것, 방치해 놓는 것, 이것이 과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가? 또 미래 세대의 양국 간의 교류에 대한 어떤 기대, 열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어떤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입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톱뉴스, 어제도 톱뉴스였죠. 강제동원 해법, 정부가 마련했는데 골자가 제3자 변제입니다. 이를 놓고 논란이 크고요. 비판 여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먼저 정부가 이 강제징용 관련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이거든요. 예. 왜 이런 비판 여론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발표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그런 지금 관계 개선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지금 북한의 핵 도발이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의 군사협력,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국제정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중국과 미국의 소위 말해서 지금 패권 경쟁이 상당히 가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을 둘러싼 일종의 진영 간의 대결, 편먹기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빨리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지금 한일 협정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들, 역사적인 책임을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네. 생각이세요? 여론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몰랐을까, 이런 파장을 예. 모르고 했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앞서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차재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이유들, 미국의 입장, 또 특히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죠. 예, 부장관 예, 상당히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돼야 된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일단 우선은 이 제3자 변제의 내용은 사실 피해국이 변제 방식이거든요. 네. 가해국이 변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했던 피해를 입었던 피해국이 변제 방식이니까 도무지 이건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인 대구 경북이나 또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네. 60대 70대 이상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부에서 여론을 좀 다독거리느냐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큰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배종찬 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여당도 충분히 어떤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여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일단은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한일 간의 그 관계에서 국민 감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네. 사실 이번 그 결정을 보면 말 그대로 가해기업, 전범기업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범기업의 사과, 배상, 참여가 전혀 없어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미래 현안 중에 걸려 있는 한일 간의 또 현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군함도가 옛날 2년 전인가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그 군함도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기술을 안 했잖아요. 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한일 간의 관계가 뜨겁고 네. 그리고 또 사도광산에 대한 또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 하지 말라는 거고 네. 일본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식의 문제들에 있어 이제는 일본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들의 입장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교적 봉합에만 너무 서둘렀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15년도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우리가 2015년도 봤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리고 결국 그 정부와의 갈등 관계, 우리끼리의 갈등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재단을 통해서 배상금을 주겠다는데 네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동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는 재단은 그걸 갖다가 법원에 공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 피해자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싸우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경우에는 과연 윤석열 정부에게 여론이 호의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을 예상해 보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을 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네. 예. 대통령의 이제 정책 배경이나 또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방향성과 그리고 균형성과 그리고 이제 공감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향성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안보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 한미일 공조가 중국을 견제하거나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매달려 있어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네. 여론의 좀 부정적인 기류를 감수하고서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을 수 있고 결단을 내렸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것이 효과적이면 좋은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균형성인데 이 균형성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결론 내린 부분 예, 이건 예.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네. 두 번째 이제 공감성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기업이 그러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기업이 낸 돈을 우리 피해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층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과의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서 또 중국을 견제하거나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그만큼 더 큰 이익일지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에 대한 부연 설명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충분하게 네. 제시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두 분의 분석을 들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제와 그제 투표를 했고 오늘 이제 ARS 투표를 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모바일 투표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내일까지 투표인데 이미 50%를 넘어선 것 같아요. 흥행에는 네. 성공했다는 평가인데 누구에게 유리할지가 궁금합니다.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자, 차 교수님 누구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일단 흥행이 성공한 건 분명한데 네. 문제는 흥행이 끝나고 난 뒤에 앉아 이익이냐 아니 그 손해냐 부분은 이긴 쪽은 대박이라고 하겠지만 진 네. 쪽은 쪽박이라고 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의 입장에서는 보면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민주주의 축제로 끝나면 말 그대로 완전히 대박인데 네. 이것이 또 다른 상당히 지금 참여율이 높아져서 이게 지나친 이 경쟁 과열 때문에 후유증이 남다고 한다면 그건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1인 투표율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상당한 정치적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룰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심 30%를 없애고 당심 100%로 갈 때 네.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경원 또 전 의원의 지금 또 이 축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창업공신화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에 네. 대한 또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이거 어떻게 보면 주류 측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뜨거운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당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조직이 총가동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비주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면 안 되지.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참여율이 높았다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결과는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네. 아무래도 조직세가 발휘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을 때는 김기현 후보한테는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뽑혔던 2021년 전당대회 투표율이 45%였거든요. 네네. 지금 벌써 50%를 넘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투표를 더 한다면 55% 이상, 네. 60%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50% 넘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된 네, 것으로 네. 보이고요. 지금 넘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조직표가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오히려? 왜 그렇게 보냐면 예. 이제 우리 차재원 교수님과는 상반된 의견인데 그러네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이제 조직표냐 반란표냐 네. 분노표냐 조직표냐 또는 천하람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의 분노표냐인데 분노표 같으면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든 좀 감지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땅 의혹은 뭐 3주 가까이 지속이 돼 왔던 것이고 근데 중간에 뭔가 파란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표상으로. 그렇다면은 적어도 반란표에 의한 이 투표율의 상승으로 보기엔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종의 사전투표 효과죠. 왜? 우리가 사전투표라고 하는 어디서든 투표율 이전에 가능한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표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네. 그런 것처럼 이 모바일 투표라는 것이 또 2년 전과는 다르게 네. 또 당원 100%이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성 측면이죠. 네. 편의성 측면에서 또 관심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지금 윤심이 실리느냐 또 어떻게 될까 땅 문제 더군다나 사퇴하세요 이런 등등을 따져보면은 그것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뉴스 보도도 양도 많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저는 관심도에 따른 투표율이 좀 높아진 것일 것이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전당대회 성격이 끝까지 윤심성으로 간다. 네. 윤심성이라는 것은 전당대회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오겠다라고 공언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한다면 그것도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조직표냐 반란표냐 두 분의 전망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자,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이 투표율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후보들 역시 저마다 본인이 유리하다면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천하람 후보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당 내에서 늘 내부의 총질만 하고 내부 권력 투쟁하듯이만 하니 그게 무슨 정당의 지도자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당원들이 뭐 화라 그럴까요? 화라기보다도 표심이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절대 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이러다 큰일 난다. 윤핵관들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뭐 연판장 돌리고 뭐 이렇게 당을 엉망으로 만들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분노와 위기감을 가진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고 이거는 뭐 우리 총선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짧은 말로 심판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조직표의 위력이 감소하거든요. 네. 자, 누구에게 유리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두고서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오늘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자체가 네. 판세를 뒤엎는다, 뭐 그 정도의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 직전부터 시작해서 소위 용산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지금 의심될 수 있는 녹취록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의 가치와 일치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신뢰위기라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과거 이준석 사태 때부터 당무에는 개입할 시간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행정관들은 이 뒤에서 이런 이 개입성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네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신뢰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관계자들에서는 단호한 조치가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순간에 뭐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우스개로 뭐 장난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그만한 분노심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솟구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고 이 해결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 이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찌감치 안철수 후보가 친윤 대 비윤 구도에 섰더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윤 구도로 MZ세대나 수도권을 오히려 꽉 잡았어야 되는데 그 상당수는 MZ세대들은 또 천하람 후보 쪽에 가 있는 영향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장외전이 한창인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온라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홍준표 그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지나치다. 그래서 당의 여론으로서 좀 해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원래 사실 이 타깃이 누굽니까? 소위 말해 윤핵관이잖아요. 근데 윤핵관들이 일체 대꾸를 안 해요. 윤핵관들이 사라져 있어요. 그럼 이 정치적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정치적 공간을 누가 메웁니까? 홍준표 지금 시장이 메웠잖아요. 근데 홍 시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기 대권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국면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방어막을 펼칠 경우에는 향후 자기 대권 구도에서 윤 대통령이 자기를 돕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발목은 잡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문열 작가 소설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이 엄석대 체육부장, 이 체육부장은 사실은 나중에 배신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석대가 윤 대통령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바로 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이 구도 싸움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이 지금 홍준표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어린애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체급이 그러니까 본인이 홍 시장이 체급이 높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표는 같이 싸우면서 자신의 체급도 올릴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도 둘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당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방탄정당, 사당 혹은 팬덤 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지금 민생 행보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민심이 돌아서서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가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무엇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체 개파 활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신명, 비명, 또 개파 활동, 개파 목소리 이런 식으로 분열해서 집안 싸움 하면은 폭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 비명, 힘 모아서 검찰 정권과 맞서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는 것이 지금 이제 대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당내에서 개파 간 갈등 양상, 특히 이 당원들 간에도 지금 갈등이 좀 생기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부를 향한 공격, 비난 중단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수박 칠적? 예.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게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절체절명의 위기죠. 예.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내가 지금 균열과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되는 상황이면은 이건 철저하게 그러면 친명 위주, 오로지 이재명 대표 중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민결 중탈이다.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중도층은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 결과 뭐 우리가 따로 뭐 보여드리지는 않다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텐데 이런 일련의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 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따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간 거는 대체로 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론에 무겁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예.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호사화, 예.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도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거든요. 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총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핵심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 중요한 서울이나 중도층은 더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만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호용을 지금 발휘할 때인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청. 네. 그리고 이번에 수박 칠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넣으면서 야 이거 당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이번 지금 민주당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 기시감이 드는 게요. 예. 그러니까 2002년도 당시 후단협 사태라는 거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당시 2002년도 그러니까 그 2012년이겠죠? 2002년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그러니까 때요? 그 예. 최천임 민주당 경선에서 대중 후보가 되잖아요. 네. 그때 득표율이 72.7%예요. 그 압도적으로 대중 당선됐는데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그때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후보 단일화 해라. 쉽게 말하면 이 지금 이 당에서 정식적으로 선출된 후보로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77%로 지난 8월달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식 당 대표예요. 근데 지지율 떨어진다고 그럼 당신 물러가라 이야기가 2002년도 상황하고 거의 오버랩 되잖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당시 그러면 노무현 후보는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거기에 반발했죠. 반발하다가 결국은 후보 단일화를 받아들였잖아요. 아, 예, 받았죠. 그때 협상 때도 사실 또 어떻게 하느냐. 네. 방식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많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 네. 용기, 진정성 이런 것들이 결국 2002년 대선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갖고 왔거든요.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이 2002년도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당시 바보 노무현의 길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 상황을 들어보니까요. 당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같은 민주당 파장 사태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할 때 어느 정당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정의당을 놓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지 어느 정당을 얼마나 지지하시는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수치는 낮아질지언정 그 지지율의 강도, 세기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차재원 교수님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을 예를 들었으니까 저는 그때 후보 단일화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을 맞았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다 내려놨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정치적으로 몸부림을 쳤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평가에 맡기겠다. 국민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론이 극적으로 반영되고 인기가 없었던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가반정당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여론이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냉정하게 여론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40.7로 내려가고 또 국민의힘은 43.3으로 왜 올라갔을까? 이걸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찬성이나 또 무효표나 기권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왜 민심이 이렇게 변했는지 악화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진정성 있게 국민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 혜태그룹의 계열사이자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상장 전후 시기에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세무당국에 적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혜태제과식품이 6년 전 매출 계산서를 수십억 원 이상 과다 발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추징세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혜태제과의 매출 부풀리기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추징 기한이 지나지 않은 2017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혜태제과가, 2017년 3월에는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혜태제과는 매출 부풀리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영업 조직이 과욕을 부린 탓이라며 본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서 영업 부문 임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도매상들은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협의 뒤 도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점포 13곳이 불에 탄 강원도 삼척 번개시장의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1시쯤부터 삼척시 사직동 번개시장에서 경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영상과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삼척 번개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3곳이 완전히 탔고 점포 10곳은 일부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유아인 씨를 상대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또 유 씨에 대한 진료 기록 분석과 병의원 관계자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 관계자도 유 씨의 모발과 소변 정밀 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마약류 성분에 대해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유아인 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에서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건강관리에 효율성을 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진료 기록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입니다. 제3자 전송 요구권이 법제화되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병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이고 이를 다른 병원이나 헬스케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관리 앱이나 제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다루는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와 정보 유출을 예방할 보안 대책,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고령자일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지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2, 3차 활용의 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6년부터 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 환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서 동의 방식을 무기한 동의와 1년만 동의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의료진의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74명 많고 2주 전보다 22명 적으면서 월요일 기준 3주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280명,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5명으로 1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34명입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배, 실제로 시도하는 경우도 3배 가까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 정서적 어려움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내용인데요. 연구팀이 조사한 대학생 1,037명 가운데 34%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54.4%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13%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 비해서 각각 1.9배와 2.5배 높은 비율입니다. 이란에서 여학생을 겨냥한 독가스 공격이 여러 도시로 확산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건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시내 한 병원이 입원한 여학생들과 간병원 학부모들로 가득합니다. 독가스 의심 공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메스꺼움과 두통, 현기증, 다리 감각의 둔화 등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테헤란 남쪽 도시 콤에서 대거 발생한 독가스 의심 공격은 다른 도시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테헤란과 아르다빌, 이스파한과 아부아르 등 최소 52곳에서 400여 건이 보고됐습니다. AP통신은 이란 30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 독가스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늑장 대응에 학부모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정확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e authorities have said that they have ordered an investigation into these incidents, but we do urge that such investigations should be transparent and the findings be made public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히잡 의문사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여학교를 폐쇄하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테러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폭우가 이어지며 홍수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더 스타에 따르면 지난주 초부터 내린 많은 비로 조호르와 파항, 네그리 등 말레이 반도 남부 3개 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지금까지 6명이 사망하고 이재민도 5만 명이 넘었는데 실종자가 계속 나와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우기에 홍수가 잦은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1월 이후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열차 충돌 사고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걸로 지목된 라리사 역의 역장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사법당국은 역장에게 과실치사와 상해, 교통안전 위협 등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역장은 지난달 28일 최소 57명의 사망자를 낸 열차 사고 당시 여객열차 선로 변경 지시에서 실수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습니다. 역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역장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술했다며 기소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교율 관련해서 주마다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은 축교율? 후보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많이 오셨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나흘 투표일 중 첫날 투표율이 거의 35%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투표율입니다.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 지성이 투표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후보님께 좀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천하람 태풍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종합하면 김기현을 압도적 지지로 대표로 만들어야 리더십에 힘이 생기고 김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곧바로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도권 질문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30분 드렸어요. 아니 방금 당연히 저한테 다 드렸어요, 30분.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30초 답변 시간도 안 주시고 말씀하시고 서로 목소리가 좀 물리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예, 편파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내가 뭐 윤심의 대표 주자다, 일체돼야 된다. 제일 많이 윤심 마케팅 하신 게 후보님이잖아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계속 왜곡해서 본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하겠다, 윤심이다 이런 거를 무슨 상표권 등록해가지고 상표권이 지금 후보님한테만 가 있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들을 기가 없으세요? 그런 건 어떻게 들을 기가 없으세요? 그렇게 들어도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과 협조. 사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대통령실이 안 후보님한테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해도 너무한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됩니다. 신자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하느님도 부패는 싫어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물론입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후보가 당대표만 됐으면 좋겠다. 천하람 후보부터 나 아니면 이 사람 선택을 해 주실까요? 네. 당연히 안철수 후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싶고요. 예. 저는 황교안 후보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 더더욱 황교안 후보께서 나 아니면 이 사람 누구를 선택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저는 김철남을 대표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랑이
사랑의 짝대기 이 큐피트 화살은 쏘아지지 않았습니다. 황 후보. 오늘은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답게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는 등 무려 예년 기온을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 5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6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19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고요. 남은 한 주간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